저는 1954년 8월 23일생입니다. 저는 강진군에서 태어났고요. 1954년 8월 23일생입니다. 그러니까 강진은 시골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영암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영암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주에서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74년도에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조선대학교 4학년에 중5.18 항쟁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학생 운동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신 정권 11일 이후로 종말을 고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군부가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많은 온 국민이 기대했었는데요. 그러나 12.12가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전두환 세력 일단 반란군들이 어떤 정치 일정을 바뀌지 않고 계속 시간을 미뤘을 때 그러한 부분 속에서 소위 말하는 80년대의 민주화 봄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국 대학생들이 전두환이 타도 계엄령 해제, 정치 일정들을 밝히라는 그 구호들과 함께 저도요 그러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전에 제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삼성개헌이 그러니까 1969년도에 일어났을 때 제가 그때 귀한 그 녹음기가 있습니다. 소니라고요. 그래서 그 소니가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때 삼성개헌의 국민대표 찬반을 모르는 그 연설에 우시장에서 김대중 선생이 우시장에서 연설하는 부분과 또 공화당에서는 박철이라는 어떤 그 출신이 그러니까 찬성은 공이고 반대는 가위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점수를 맞을 때 공이 좋습니까? 가위표가 좋습니까? 하는 공화당 어떤 의원들이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제가 어립니다마는 정치에 제가 관심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기로 특히 80년 이후로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5.18 항쟁 기간을 제가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열일간을 항쟁이라고 합니다. 그 항쟁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요 5월 17일 그러니까 계엄령이 확대되었잖아요. 그런데 강주는 5월 17일까지 시위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일어났었는데요. 그런데 18일 날 금남로를 비롯한 어떤 계엄군들이 많이 이루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주로 학생들이 그 시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청년들을 무조건 학생으로 취급을 하고 무작정 구타도 하는 거예요. 총검 개머리판을 치고 진압봉으로 후려쳤을 때 그리고 머리가 깨지고 거기에 말리는 시민, 어떻게 보면 공수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후려쳤을 때 어떤 젊은이가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우리가 그 금남로는 굉장히 시위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인데요. 저는 그때 당시는 MBC 방송국에 있는 전일 방송이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제가 시위를 굉장히 했었는데 그때 봤을 때 카톨릭 쪽이지 않습니까? 그때 금남로에 연기가 제가 시위할 때 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카톨릭 지금 현재 5.18 기록관 있잖아요. 유산물로 우리 유네스코 유산물로 등재되어 있는 기록관이 그때 당시는 카톨릭 교구청이었습니다. 교구청에 있는 신부님이 그곳에 있는 신부님이 김성령 신부님인데요. 얼마나 그러한 시위에 계엄군의 잔악성과 국가의 폭력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제가 M16 총이 쏜다 하면 계엄군을 나는 때려주고 싶다. 이제 그 말을 성직자로 오직했으면 했겠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분노 속에 저희는 그때 한 21일경인데요. 그래서 저는 목포나 영암이나 강진이나
그런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방직공장 그 아가씨 한 30명과 한 50명 정도 데리고 시 차량을 대동하고 나주로 가는 도중인데 광주에서 집단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 발표했다는 부분을 듣고는 어떻게 감히 어떻게 총을 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 우리가 총기를 획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주 경찰서에서 총기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총기를 무장을 하고 다시 강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주의 어떤 시 현장이나 그리고 전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곳곳을 봤을 때요. 특히 전대병원에 가니까 많은 시신들이 이렇게 죽음들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 한번 분노가 느꼈고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을 또 수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총기가 나왔잖아요. 총기가 나왔을 때 총기를 처음에 획득했을 때는 나도 살았구나. 그러면 뭐인가를 계엄군을 퇴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양날이 칼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수습이 제일 우선적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침 5월 25일 날 그때 오후 되는데요. 민주성회가 걸기대회가 그때 열렸어요. 그때 왜 우리는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분은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만 그분이 윤강옥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런데요, 그 걸기대회가 끝나고요, 학생들은 수술하기 위해서 이 걸기대회가 끝나면은, 그러니까 5시 정도 이제 거의 끝나면은 IWCA로 모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걸기대회가 끝나고 IWCA로 들어가서 그 학생 대책에 참석하고요. 그곳에서 대표로 5명이 도청 상황실에 있는 부위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제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경비대장이고요. 또 한 가지 총기 교육을 그곳에서 시켰고요. 그리고 비상이 걸렸을 때요, 총을 나눠주고 또 학생들이 배치를 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청 안에서 또 조사부 역할을 또 했었고, 그때는 말지도 못합니다만 그때는 뭐 정상용, 김종배, 허기정, 이양현, 그리고 김준봉,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났었고요. 특히 제가 2층에서 대학교 한 80명 정도의 IW에서 왔던 학생들을 처음에는 윤상원 동지가 이 총기 교육을 시켰어요. 저는 딱 쳐다보다 저도 조금 시키고 했는데 윤상원 그 선배가 시키니까 그때는 윤상원도 몰랐죠. 근데 그 당시는 지금이야 윤상원 이름을 말합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같이 총기 교육을 이제 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27일 날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진압이 그러기 전에 26일 날도 그랬고요. 25일 날도 그랬고 계엄군이 언제 쳐들어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아는 것은 26일 날 저희들이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26일 오후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생각을 하고요. 많은 어린 학생과 또 여학생들 그리고 계엄군이 들어오니까 기가를 해야 된다 종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기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린 그 학생들이나 또 여학생들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7일이니까 27일 새벽 4시에 이제 계엄군이 들어오고요. 그때 당시 방송을 지금 보면 박영순 선생님께서 했었는데 그때 방송실에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게끔 모든 준비를 이렇게 역할들을 했었고요. 또한 밖에서 고등학생은 3명 정도를 이렇게 한 4조로 해서 이렇게 정문이 아니고 도청에 있는 벽면을 이렇게 기대면서 3명, 4명들 이렇게 4조로 이렇게 배치를 시켰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2층, 3층에서 저를 향해서 M16이 저를 있는 쪽으로 갈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C16이 갖고 있는 것은 한 9정 정도가 돼 있었는데요. 9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M16이 나오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나 있는 쪽에 쏠 수가 없는데 야 쏘지 말아라. 그래 그러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요. 다시 사항실에 들어가니까 사항실은 사람들이 침묵 있고 어둠컴컴하게 불을 꺼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모습을 왜 볼 수가 있었냐? 그때 군인들이 계엄군들이 버리고 간 무전기가 있어요. 무전기가 불빛이 빠딱빠딱 등대불 같을래요. 보이니까 사람이 버리고 갑니까? 그래서 다 턱 받치고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 이 벌떼기에 벌에요. 총을 맞고요.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눕혀야 될 거 아닙니까? 눕히는 찰나에 문 쪽에서 엄청난 활약의 총구가 불꽃이 저 있는 데로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으면은 머리에 맞고 저기들이 죽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람, 어디 다친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지나고 뉴타는 내 어깨에 맞고요. 어떤 여성은 청바지에 히프에 맞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쏘고 나서 한참이가 다시 계엄군이 들어와요. 그런데 계엄군 복장을 딱 보니까요. 그때 당시 공수부대가 우리가 3공수가 들어온 걸 아는데 공수부대 복장이 얼룩무늬 복장이 아니고 일반 군인들 복장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야, 영화 구경 같지? 커트를 치면서 김하사 하면서 또 밖으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나가요. 그다음에 한참 있으면 폭도들은 폭도는 통하라. 그래서 저는 그 일행들과 같이 항복에 항복하고 조항에서 연행되는데요. 연행되는 동시에 저는 내 등걸이에 저는 하얀 아이사스를 입었는데요. 극렬이라는 이렇게 등에 매직을 쓰던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극렬이라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쓰는데 총기 소유자 뭐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극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었고요. 응?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극렬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날짜가 제가 지났습니다만은 26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기를 해소하느냐 그리고 총기를 반납하느냐 한 부분과 이 온건과 소위 말하는 강경과 굉장히 이렇게 다툼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총기를 해소하는 건 반대다. 총기를 반납하는 건 반대다. 어떠든 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뭐였냐면요. 계엄령을 중단해라. 그리고 강주 시민이 강에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부분들을 장례를 시민장으로 해라. 그리고 학생 청년들을 차후에 보복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집단 발포한 책임자와 그 부분을 사과해라. 그러하면 우리는 계엄군과 우리는 총기를 이렇게 반납하면서 협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간절되지 않으면 총기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일 날도 갑자기 오후에 한 4시 정도가 되는데요. 방송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총기를 반납합시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지요. 야, 총기 반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총을 들고 위협 사격을 하면서 총 들고 반항한 사람 나가라. 그래서 총을 이렇게 반납을 억제시켰던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박남선 사항실장이 있는데요. 박남선 동지에게 알렸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알았는데 박남선 동지는 그 소식을 듣고 2층에 가서 많은 시민 단체들하고 그 있잖아요. 지도부에 그런 부분을 전달하면서 다시 더 강경하게 우리는 총기를 소유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렇게 간절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이제 상무대에 연행되면서 과정에서 제가 극렬이라는 부분들이 써 있었기 때문에 연행된 차량에 탈 때까지 이 사람이 발로 차고 저 사람이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계엄군에 있는 각대, 자기들이 차고 있는 각대를 내 허리에다 다시 채워주면서 또 발로 차고요. 이제 그런 어떤 수모와 어떤 공포, 이제 그러한 부분을 느꼈고, 또한 그 저희들이 가는 것이 상무대 영창이었습니다. 상무대 영창이었는데 영창에 들어가 직전에 그 마당이 있는데요. 마당에서 1차 심사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엄 수사관들이 책상 하나를 놓고 우리가 거리를 한 200m 정도에서 저희들이 포복을 하고 그 수사관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해필이면 제 주머니에요. 제가 실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연예인 되기 직전에 실탄을 다 버렸는데 하나가 실탄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실탄이 또 발견되니까 내가 또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실탄을 내 입에 물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해필이면 병장인데요. 병장이 그 실탄을 내 입에 물린 것을 빼요. 그러니 빠지니까 또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를 제대한 놈인데 병장이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수모가 진짜 부끄럽고요. 수모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어떨 것이에요. 안 맞으려니까. 다시 입을 왕당 먹으니까 다시 빼는 거예요. 그래 안 빠지니까. 그게 물고 앞에 있는 책상에 있는 수사관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버려도 되는데 저는 왜 못 버리는 이유가 하얀 아이사스에 뒤에 극렬 분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수사 받았을 때 어떤 총을 쏘았냐 안 쏘았냐 그런 부분과 저는 또 무기 어떤 탈취 부분이랄까 뭐 총기를 쏘았냐 어떤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 속을 다 부인했어요. 단 25일부터 저는 참여하는 거이로 그리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총을 쏜 것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고문에 못 이겨서 그래서 총을 쏘았다.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제가 우리 그 강주에서 최초의 우리 발포자를 19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제일 처음에 증언하는 것이 너무너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한 청년이 볏집을 그 부분이 나옵니다. 제 그 청년은 그때 당시 이름을 바뀌면 안 되니까 그때 청년인데 제가 유성삼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청년인데요. 그때 19일 날 제가 시위를 이 행동적으로 굉장히 옮기기 시작하는 19일이에요. 그 노동청인데 그때 MBC가 있잖아요. MBC가 처음에 불나기 전에 MBC를 저희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MBC가 제대로 언론을 보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MBC를 우리가 타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MBC에 누가 지켰냐면 한 6명 정도가요. 여그 황토 사단 군인들이 지켰어요. 하사가 조장인데. 그래서 당신들은 죄가 없으니까 물러나. 그때 당시는 공수부대가 죄지. 일반 우리 향토 사단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31사인 였든 상무관에 상무대에 있든 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만 갑자기 우리가 막 돌멩이를 던지고 그래도 맞으면서도 그 뭐입니까 그 철모에 맞으면서도 이렇게 물러서지 않지만 하다 못 버티겠으니까 허리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총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은 총을 쏠 수가 없다. 공포탄이다. 쏘더라도. 그런데 총은 안 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달라들어서 총기를 빼앗고 그 사람들을 연행해 가봅니다. 우리 쪽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내가 아는 바에는 다시 총기와 그 사람을 돌려보내줬어요. 그리고 MBC 있잖아요. 셔터함을 딱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올리니까 검은 자가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때 그래서 이 새끼들이 언론을 제대로 못하고 이 차나 타고 다니고 이 새끼 안 된다. 차 끄집어내. 차 끄집어내서 방화를 시킨 거예요. 차 2대를요. 그리고 그 MBC에 있는 뒤에 가서 다리 불을 지르려 하니까요. 그때 금성전자라고 있어요. 금성전자가 MBC 옆에 있었는데 근데 창고를 MBC 그 가로수로 누비자는 그 차량 있잖아요. 차량이 그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성전자의 제품들도 같이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차량하고 안 된다. 우리 시민까지인가 불을 지르면 안 된다. MBC 차량도. 그래서 못 지른 거예요. 그리고 순간에 노동청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장동 로탈에서 갱부들이 수백 명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겁이 나니까 저는 뭐니까 전남여고 땀을 내서 동문딸이 있어요. 동문딸을 넘어서 이발소에 있어요. 이발소로 가다가 다시 계룡극장 영화를 보니까 계룡극장 영화 상영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 계룡극장에서 잠깐 있다가 나오는데 다시 계룡극장에서 동원 예식장 쪽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문선민 교회인데요. 거기에 계룡파출소인데 그쪽에는 계룡분들이 한 10m 간격에 이렇게 나열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못 가고 다시 나오고 한참 있다가 한 5시 정도인가 이제 돼요.
가보니까 장갑차가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중앙선 약간 벗어나서. 그런데 사람들이 양쪽에 막 질비해가 있죠. 장갑차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봤을 때는 고장난 장갑차를 봤어요. 가서 보니까 혹시 사람이 안에 들어있을 줄 알고요. 가서 보면 우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갑차는 보니까 잔망경이라고 유리가 있어요. 창문같이래요. 가서 보니까 그 유리를 돌로 깨려고 가보니까 다 미리 다른 시자들이 다 깨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지갯빛이 나 있는 게 두꺼우니까. 그런데 장갑차 어떤 사람이 모르는데 장갑차에 집무술 장갑차 여기 뚜껑 있잖아요. 뚜껑에 집무술 불을 질러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집무시란 것은 집단 있잖아요. 집무. 그래서 그 집무시 좀 있으니까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놈을 들고 다시 장갑차 뚜껑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놓으니까 좀 있으니까 그 계엄군이 이렇게 뚜껑 열고 쭉 나오니까 장갑차 뚜껑이 열으면서 제껴지면서 그 집무시 뚜루루루 내려가니까 바퀴 밑으로. 그러더만은 총을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허리에 총이에요. 총을 따다닥 쏘는 거예요. 쏘니까 또 제가 이거 공포탄이다 하면서 두려움을 제가 느낄 거 아닙니까? 공포탄이 해도 사람들만 흩어지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 뭐입니까? 갑자기 쏘나이가 쏟아지면은 그 집 처마 밑으로 이렇게 숨는 거예요. 저도 동원 예식장님 쪽 있잖아요. 보가제가 튀어나온 거, 기둥에 튀어나온 대로 숨어 있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어떤 학생이 맞아가지고 부추기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 명찰을 그때 보니까 5월달인데 동복을 입었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명찰을 보니까 그때 당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명찰인데 우리는 뿔명찰이라고 그래요. 조대부고에서는 뿔명찰을 탔거든요. 뿔명찰은 4개를 꾸며야 되냐. 지금은 본드로 그냥 비닐을 이렇게 뚫리지만은 그때 당시 그런 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4귀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생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명찰을 꼬매고요. 주간생은 검정색으로 꼬매요. 그래서 야간생인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이 가슴 복부에 총을 맞아서 많은 몇 수십 번 수술한 결과 생명을 이렇게 건졌다는 것을 소리를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개 총을 쏘았는데 허리총을 쏘았는데 이 사격을 맞는 것은 저는 목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했어요. 제가 이제 25일 날 학생들은 YW 수수방에서 모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윤광일 부장 총을 왜 들었는가를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IWC에서 대표로 5명이 들어갔잖아요. 도청에. 그때 이제 윤상훈 선배가 저를 이끌었는데 들어가는데 3층인가인데 우리가 말하는 1층 사항실이 아니라 지도부에서 말하는 사항실이 있어요. 굉장히 뭔가가 농어촌은 관과 기여요. 항상 그 사람들이 윤상훈이나 김종배나 논의했던 그 장소예요. 올라가자면 왼쪽에 있는 층인데요. 그런데 그때 막 들어가니까 그때 윤광옥 씨를 처음 봤고요. 윤상훈 안 보니까 정상영도 거기서 봤고 김종배도 봤고 허기정도 거기서 봤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보고 그 다음 상무대 영창에서 이제 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윤광옥 그분하고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40여 년 동안에 같이 좀 활동했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일든지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분이 5.18이 끝나고 나서 뭔가를 어떤 권해찬 몸부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유신에 이렇게 반대를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남사란 절에서 수행을 좀 했어요. 남명스님 밑에서 행자라 할까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뒤로 윤광옥 선배를 만나서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그 봉심정에서 윤광옥 선배하고 거기서 이제 자주를 만났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봉심이 아니라 산채라고 했어요. 그리고 산채 밑에가 우리가 정기령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지금 말하는 산채에 자기가 선을 한다는 거예요. 참선을. 그래서 그 하얀 창원지를 갔다가 그 산채를 제가 도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어대에 있으면서 뭐 윤광옥 선배와 어떤 뭐 5.18 진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논의 그러면서 83년대에 구속자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지금 말하는 유족이나 부상자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구속자라는 부분은 5.18 때 어떤 부상을 당했거나 또한 희생자거나 그리고 청년이나 교수, 목사 모든 부분에 5.18과 관계돼서 군부 독재 타도에 그 힘을 실었던 사람들이 구속자에 이렇게 참석하셔요. 그래서 만나서 월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서 만나서 시국에 어떤 논의도 하고요. 5.18 진상을 밝히고 어떻게 하면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구속자의 협의예요. 그리고 또 송년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부상자도 생기고 이제 유족회도 생기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때 윤광옥 선배가 간사였고요. 저도 이제 간사를 처음에는 보조를 하다가 저도 이제 간사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5.18 민중혁명 희생자 이릉타 건립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또 결성해요. 그때 윤광옥 동지가 또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도 간사를 맡았고 그 사건이 굉장히 큰데요. 메달인데요. 전국적으로 그 메달을 판매해서 해외도 판매를 하고요. 전국에서 그리고 고문은 김대중, 김영삼 그런 부분이고요. 종교, 어떤 학자 그리고 전국의 모든 인사들이 총 만나서 이릉타 건립 추진위원회를 한다. 위원장이 홍남순 변호사, 그리고 부위원장이 이제 이경 변호사,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사무국장에 돌아가신 김경식 목사님, 그리고 사무차장에 우리가 말하는 그 김영진 의원 있잖아요. 농림부 장관하고 의원, 그리고 관사 이성삼, 윤광호. 그래서 메달을 있었는데요. 메달이 굉장히 그 판매를 하면서 대구며 부산이며 서울이며 미국이며 판매를 하면서 5.18 진상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일환 속에서 윤광옥은 메달 사건에 인해서 수배가 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예?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지요. 이제 그러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한 전남민주회복국민회의라고도 결성을 합니다. 홍남희 변호사가 위원장이고 이경선 변호사가 부위원장. 저는 이제 조직 부장을 맡고요. 그런데 강주 전남 있잖아요. 전군에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형태는 뭐냐면 이장부터 대통령까지 직선제 개헌 그리고 5.18 진상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부가 결성이 안 되고서 해남하고 한평 무안만 지부를 결성 못했지 전체를 했고요. 전라북도까지 결성하려고 하다가 그 연도는 이제 우리가 86년도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토대로 해서 민주정치 국민운동 전남본부를 또 결성합니다. 국민운동본부 있잖아요. 개헌투쟁. 그분이 87년도인데 그 부분이 있었을 때 강주사 제일 먼저 5.18 때 일어납니다. 87년도에. 그런데 그 부분을 제일 중심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은 바로 윤광옥 동지입니다. 윤광옥 동지가 서울에 가서 직성제의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논의했는데 어떤 누구도 서울서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 누구 이름을 밝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윤광옥 동지가 여기 와서 5.18 때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전사협 있어요. 뭐 오병료만 채평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과 논의를 해서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를 결성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됐고요. 그러한 결성하는 동기는 홍남선 변호사가 이끌었던 전남민주회복국민회의회 조직이 형성됐잖아요. 그 조직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운동본부가 우리 전남 강주에 지부가 결성이 했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뒤에요. 윤광옥 동지가 5.18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특히 강주 5.18 민중환경동제
해장을 합니다. 해장을 하는데요. 그때 1988년 국회가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그때 청문회 열릴 때군요. 88년만 해도 노태우가 정권을 잡을 때 아닙니까? 그때 5.18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반란군들, 전두환, 이시루한, 뭡니까? 박준병, 누굽니까? 노태우, 9명을 살발할 때입니다. 그걸 고소를 해요. 윤광욱 동지가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니까 뭘 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때 법원에 같이 갔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기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9명을 고소할 때 얼마나 살벌한지 알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미쳤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말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정이란 것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어떤 가정의 어떤 경제적이란 어떤 그 부평들은 그때 우리 봉심정 있잖아요. 그 산채 밑에 김정길 그 집에서 윤광욱 동지가 작은 방에서 한 1년 여년까지 살아요. 예? 그럴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가족 그러죠. 거기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강희영도 나온 중에는 강희영은 난민전 사건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국민운동본부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던 부분이에요. 강희영이랄까, 막 정기령 집이니까. 또 정기령이면 또 집이었어도 가끔 있었고, 막 서울에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잘 안 보이고, 그때 당시에 보면. 그리고 그 박세정, 특히 박신기 선생님은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거기 살다시피 해요. 이제 그러면 방금의 그 정기령의 어머니 있잖아요. 아버님이라 보면 완전히 이제 고생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식은 상대를 보냈으면 그때 당시 취직했으면 좋은 은행 같은데 가서 취직하고 잘 살 것인데 아들은 나와서 계속 민주화운동 투쟁하지 얼마나 그 부모님 마음을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이래요. 이제 정길의 어머님은 저한테 어이 강옥이는 지금은 어떤단가?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우리 정길이도 이렇게 힘드네. 이 강옥이는 어떻게 산단가? 그 말은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면 형수님대로 또 불만을 갖고 있죠. 강옥이 형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80년을 이렇게 맞이해서도 지금이 현재야 어떻게 보면 진상일 바뀌어져 있고 42년 전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80년 6월 항쟁까지 5.18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죽었습니까? 투신하고 분신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민주정치가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고요. 또한 우리가 이 산채 봉심정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또 시골의 어떤 풍기가 또 어떤 시골 갖고 내 마음의 고향 갖고 안식처 갖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한 그래서 편하게 마음은 그러지만 뭡니까 육체적으로는 불편하지만은 마음만은 그래도 그곳에서 서로 동지들께 모여서 이렇게 시국도 운운을 하고 또 어떤 막걸리 한 잔 이렇게 가져다가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논했던 부분이 아마 산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전입빌딩 245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청탄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데인 거예요. 역사성을 장소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쉬운 것이 제가 항상 느끼는데 해설하면서 IWCA가 있어요. 전입빌딩 뒤편에요. 그 IWCA는 굉장히 80년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신문이 애국 보도하니까 투사해보라는 어떤 그 찌라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리고 총기가 나왔을 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치안을 이렇게 질서를 잡는데 많은 학생이 교육시켰었고 총기도 교육을 훈련시켰었고 그리고 김밥이랄까 많은 교육을 시켰던 것이 그런 것인데 그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현재는 장소에서 없어져서 그런 아쉬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산채 같은 그러한 장소를 우리는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존하면은 어떤 우리가 그 독재 치하에서 억압받던 그러한 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